이런 미친 아들아. 너 지금 네 자식 버리고 조강지 쳐버리고 딴 여자한테 가버리겠다는 거냐?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냐? 정신 좀 차려라 제발. 지금처럼 정신이 또렷한 때가 없어요. 어머니, 저도 제 인생 살아야겠어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습니다. 너? 지훈이 엄마 만났을 때도 사랑이 어쩌고 저쩌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그렇게 쉽게 바뀔 마음이면 차라리 네 아들 지훈이를 생각해라. 애가 무슨 죄냐? 이혼해도 지훈이는 제 아들이에요. 그리고 지훈이 엄마가 키우겠다면 그렇게 하라고 할 거고요. 범수 너 나랑 네 아빠랑 어떻게 이혼했는지 알고 있잖냐? 그런데 네가 어떻게 그래? 올해 75세 염정숙 할머니는 아들에게 소리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 장범수, 올해 45세로 염정숙 할머니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입니다. 염씨 할머니와 아들 사이에는 남들이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염씨도 결코 원한 일은 아니었지만 우연히 아들의 비밀을 알게 된 후로는 괴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든 아들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었음에도 미리 막지 못한 자신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어쩌면 애초에 아들을 잘못 키운 자신의 잘못일런지도 몰랐습니다. 염씨는 눈물을 흘리며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염씨는 아들이 아주 어릴 적에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어렸냐면 아들 장범수가 태어난 지 50일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염씨의 남편은 술, 도박, 여자 문제, 삼박자를 고루 갖춘 보기 드문 위인이었죠.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안타깝게도 아이를 임신한 뒤였는데 깨달은 후에는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그래서 10달 동안 아이를 품은 상태로도 남편의 횡포를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헤어지게 된 것은 그 셋 중 여자 때문이었습니다. 가지 마세요. 젖도 못된 우리 애는 어떡하라고요? 네가 낳았으니까 네가 알아서 키워야지.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지긋지긋한 여자야? 내 탓을 할 게 아니라 내가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든 당신 스스로를 탓해. 그러고는 딴 여자와 함께 떠나버렸습니다. 그것이 벌써 40년도 더 된 일인데도 불구하고 염씨는 그때 그 장면을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싸늘한 남편의 눈빛, 동정하던 여자, 그리고 구둣발에 짓밟힌 아이의 하얀 베넷 저고리. 아마 염씨가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떠올릴 장면일 것입니다. 빽빽 울어대는 갓난아기를 끌어안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던 염씨. 젖을 찾아 입을 뻐끔대는 아기를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부로 염씨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친정부모님도 돌아가신 지 오래라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었고 오로지 스스로의 힘만으로 아들을 키워내야 했습니다. 아직 젊은데 말이야. 더 늦기 전에 제가 해야지. 내가 다리 좀 놔줄까? 아니에요. 아이도 있고. 그러게나 말이야. 애가 문제긴 한데 그래도 애 데리고 재혼하는 사람도 많아. 워낙 젊은 나이에 혼자가 되었기 때문에 주변에서도 재혼을 하라며 중매를 서겠다는 사람도 여럿 있었지만 염씨는 죽어도 재혼만큼은 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또다시 그런 상처를 받기 싫었고 아들이 찬밥 신세가 되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홀로 힘든 시절을 보냈지만 아들만큼은 번듯하게 키워냈습니다. 아들은 장성에서 좋은 직장에 들어갔고 결혼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장지훈을 낳아 12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대체로 평범한 나날들이 이어졌고 염씨는 요즘 들어서야 소소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10년, 20년 흘러서 손자가 대학에 가고 결혼을 하는 것까지 보고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지내던 중
아들이 조금 이상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네가 어쩐 일로 왔어? 일 때문에요. 토요일 오후 갑작스럽게 방문한 아들. 일? 이제 출장은 안 다닌다며? 그리고 오늘은 토요일 아니냐? 네, 요즘 회사에 일이 많아서요. 어쩔 수 없이 저도 주말에 와야 해요. 이 근처에 일이 있어서요. 그래? 그래도 이 근처라니까 잘 되긴 했네. 네. 일 끝나고 잠은 여기서 잘게요. 환경 관련 공기업에 다니던 아들은 젊은 시절에는 매일 출장 나가는 일을 하다가 아이가 태어나고는 사무실에만 있었습니다. 주말까지 아들이 충청도로 출장을 올 정도면 회사가 참 바쁜가 보다 생각했죠. 그래도 좀 그렇다. 아무리 바빠도 주말까지 일하면 언제 쉬라는 거야? 일요일에 쉬면 되죠. 돈이라도 많이 달라 그래. 알았어요. 아들이 웃으며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언제 나가는데? 이따가요. 저녁 때 나갔다 올게요. 일을 저녁에 해. 아무튼간 이상한 회사다. 아들은 오후 5시가 돼서야 나갔습니다. 그러고는 아들이 들어온 시간은 새벽 2시.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 염씨가 잠이 깨어 거실로 나갔습니다. 너 기다리다가 잠깐 잠이 들었네. 지금 들어온 거야? 네. 기다리지 말고 주무시지. 아들에게선 술 냄새가 풍겼습니다. 술 마셨니? 네. 일 끝나고 동료들이랑 좀 마셨어요. 그래. 난 또 지금 시간까지 일한 줄 알고 또 회사 욕을 한 바가지 해주려 그랬네. 아니에요. 들어가서 주무세요. 저도 씻고 잘게요. 아들은 다음 날인 일요일 아침 일찍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들이 돌아간 뒤 1시간쯤 흘렀을까. 염씨는 며느리에게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그래, 웬일이니? 다른 게 아니고, 어제 지훈이 아빠 어머님 댁에서 잤어요? 그래. 출장 왔다고 하던데 너한테 말도 안 했어? 아, 아니에요. 말했어요. 그냥 어머니 불편하지 않으셨나 해서 전화드린 거예요. 불편할 게 뭐가 있어? 아들이 왔는데 반갑지 뭐. 네, 그러면 다행이고요. 근데 무슨 회사가 주말까지 일을 시켜? 그러게나 말이에요. 아무튼, 알겠어요, 어머니. 다음에 또 연락드릴게요. 쉬세요. 싱겁게 끊어진 전화를 내려다보며 염씨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상하네. 그날 이후로 아들은 주말만 되면 염씨네 집으로 왔습니다. 그 일은 언제까지 한다니? 좀 쉬어야지. 왜 회사에서 너만 일해? 지훈이 엄마도 걱정하는 것 같던데. 그러자 아들이 신발을 벗다가 멈춰서서 물었습니다. 지훈이 엄마랑 통화했어요? 그래. 저번에 너 왔다 간 다음에 전화했지. 별말 없었고요? 별말 없었는데 왜 그걸 나한테 물어보니? 애미랑 얘기 안 했어? 혹시 애미랑 싸웠니? 아니에요. 싸우긴요. 전화했다고는 말 안 해서 궁금해서 그렇죠. 그러곤 아들이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몇 시에 나가니? 저녁은 먹고 나가? 글쎄요. 오늘은 조금 늦게 나갈 것 같아요. 이따가 연락 오면 가야죠. 일단 저녁밥은 차려주세요. 염씨는 오랜만에 아들과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요즘 지훈이는 공부 잘하니? 뭐 잘하겠죠. 애 엄마가 알아서 하니까요. 그래도 네 아들인데 잘하겠죠가 뭐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들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잠시만요. 갑자기 식탁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는 아들. 쟤는 왜 갑자기 전화를 나가서 받아? 아들이 자리를 피해서 전화 받는 것을 처음 본 염씨가 의아해했습니다.
내가 회사 기밀이라도 들을까봐 그런가? 이상한 놈이네. 염 씨는 식탁을 치우고 다용도실로 들어가 쓰레기를 정리했습니다. 아들이 빌라 뒤편에서 통화를 하는지 2층 염 씨의 집 다용도실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리가 있어 통화 내용은 잘 들리진 않았지만 업무상 통화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친구랑 통화하는지 며느리랑 통화하는지 대화 중 웃음이 끊이질 않았죠. 이내 염 씨는 신경을 끄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TV를 보며 한참을 있자 아들이 들어왔는데 시계를 보니 30분이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누구랑 통화하길래 이렇게 오래 해? 회사 아니야? 아, 회사 동료예요. 저 지금 나가볼게요. 지금 오라고 하네요. 아들이 짐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바로 서울로 갈 테니까 저 기다리지 마세요. 뭐? 안 자고 가? 네, 일이 늦어질 것 같아요. 주무세요. 그리고 아들이 나갔습니다. 저녁만 먹고 나가버리니 아쉬운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기특했습니다. 잠깐이나마 엄마 얼굴 보겠다고 들리는 아들이니 말이죠. 그러다 염 씨는 소파 팔걸이에 걸려있는 옷을 발견했습니다. 저녁엔 아직 쌀쌀한 날씨이기에 아들이 걱정된 염 씨는 얼른 외투를 집어들고 나갔습니다. 아직 아들이 있으면 전해주려고 했는데 아들은 보이지 않았고 검정색 승용차가 빌라 주차장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여기 주민은 아닌 것 같은데 범순의 직장 동료인가? 어쩔 수 없이 다시 외투를 들고 집으로 들어온 염 씨. 옷을 옷걸이에 거는데 무언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검정색 물체를 집어들고 보니 여자 립스틱. 지훈이 엄마 건가? 얘는 왜 이런 걸 주머니에 넣고 다녀? 다시 립스틱을 주머니에 넣고는 뒤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또다시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어제도 지훈이 아빠 왔다 갔죠? 그래. 왜 그러니? 지훈이 아빠가 딴 데로 색이라도 했을까봐 그래? 염 씨가 농담으로 말하자 며느리가 정색했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안 있죠. 그래. 절대 그러면 안 되지. 그래. 염 씨가 어색하게 대꾸했습니다. 요즘 늦게까지 일해서 피곤한 것 같더라. 네가 좀 잘 챙겨줘라. 그래도 어머님 댁이라 편한가 봐요. 늦잠 잤다고 오늘 늦게 들어왔네요. 염 씨는 대꾸할 말을 잊어버렸습니다. 어제는 분명히 일이 많다고 아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았으니 말이죠. 그래, 그런가 보다. 하지만 며느리가 그렇다고 말하니 상황도 모르고 말을 함부로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는 염 씨는 생각에 빠졌습니다. 얘가 어디서 자고 늦게 들어간 거야? 바로 서울로 안 갔나? 아니, 그러면 왜 집으로 안 오고? 이놈 자식이 거짓말하고 밤새 술 마셨나? 졸지에 아들을 감싸려다 며느리에게 거짓말을 하게 된 염 씨는 내심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곤 다음 주 토요일이 됐을 때 어김없이 아들이 왔습니다. 아들은 핸드폰이 울리자 작은 방으로 들어가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염 씨도 심각해졌습니다. 일하러 왔다는데 왜 그래? 허튼 짓? 말 다 했어? 주말까지 일하는 사람한테 말을 그렇게 하고 싶냐? 왜? 저번처럼 엄마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지 그래? 아니다, 거실에 계신데 바꿔줄까? 아니라는데 왜 사람을 못 살게 구는 거야? 며느리와 싸우는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불편해진 염 씨가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잠시 뒤 아들이 통화를 마치고 나오자 염 씨도 따라 나가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너 지난번에도 서울로 바로 간다더니 다음날 늦게 들어갔다며? 어머니가 그걸 어떻게 아세요? 어떻게 알긴? 지훈이 애미가 전화해서 알았다. 미리 말을 하던가.
둘러대느라 혼났잖냐? 아들이 곰곰이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그냥 그럴 일이 있었어요. 앞으로도 지훈이 엄마한테 전화 오면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네가 그러니까 지훈이 엄마가 걱정하는 거 아니니? 회사 식구들하고 술 먹으면 솔직히 말하면 되잖냐? 엉뚱한 오해 안 하게. 알아서 할게요. 아들은 대충 대꾸를 하고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소파에 앉아 한참을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던 아들이 이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갔다 올게요. 늦으니까 주무세요. 알았다. 아들이 나가고 조금 지나자 염씨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 또 잠바를 놓고 갔네. 내 정신 좀 봐. 염씨가 얼른 옷장에서 옷을 꺼내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갔나 두리번거리는데 지난번에 봤던 검정색 승용차에 타고 있는 아들을 발견했습니다. 아이고, 다행이다. 아직 안 갔네. 실내등이 켜져 있는 차 안. 아들이 조수석에 타고 있었고 운전석에는 젊은 여자가 타고 있었죠. 외투를 건네주기 위해 차로 다가가던 염씨는 우뚝 걸음을 멈췄습니다. 눈이 화등잔만해진 염씨가 들고 있던 외투를 툭 떨어뜨렸습니다. 염씨가 본 것은 차 안에서 끌어안고 입을 맞대고 있는 두 사람. 그러곤 주위를 의식했는지 실내등을 껐는데 그러고도 차는 한참을 출발하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염씨는 더 이상 다가가지 못하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무엇인가에 쫓기듯 다시 집 안으로 들어온 염씨는 한참 동안 현관문에 기대앉아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벌렁거리는 심장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지훈이 애비야. 어쩌자고. 이제 염씨는 주말이 다가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주말에 내려오는 아들은 출장이 아닌 바람을 피러 오는 것인 듯 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염씨는 머리가 터져라 고민했습니다. 아들에게 무엇라 말해야 할까? 아니, 이런 이야기를 아들에게 해도 좋은 것인가? 며느리에게는 계속 비밀로 해야 하는 것일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아들의 외도에 자신이 이용되고 있는 것 같으니 말이죠. 며느리가 자꾸 전화를 해서 확인하는 것으로 봐서는 아들이 어머니 집에서 잔다는 핑계로 이 짓을 이어오고 있는 듯해 소름이 끼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출장은 전부 거짓이었을까? 차마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물어볼 용기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화벨이라도 울리면 혹시나 며느리일까 싶어서 쏘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아마 며느리는 아들의 외도를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는 듯 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전화임을 확인하고 안심하고 그런 날이 며칠 동안 반복되자 신경줄이 남아나질 않았습니다. 이래서 죄 짓고는 못 산다고 하는구나. 금요일이 되었을 때 다시 울리는 휴대폰. 아이고, 이번엔 또 누구야? 그리곤 휴대폰을 쳐다보았는데 이번에야말로 화들짝 놀랐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또 아들 이야기를 물어본다면 거짓말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차라리 이 모든 일을 몰랐던 때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전화가 끊어지기 직전 염씨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래, 애미야. 어쩐 일이냐? 어머니, 낮은 목소리로 염씨를 부르는 며느리. 염씨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보였죠. 무슨 일이니? 지훈이 아빠, 어머니 댁에서 자고 온다는 거 거짓말이죠? 염씨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아니야. 항상 와서 자고 갔어. 다급하게 대답하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제가 회사에 확인해 봤는데 출장 같은 거 없다던데요.
염씨는 속으로 앓는 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도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일을 며느리라고 의심하지 않을 순 없었겠죠. 그래도 우리 집에서 자고 간 건 진짜다. 그러자 며느리가 싸늘하게 대꾸했습니다. 그러면 회사 일이 없었다는 건 알고 계셨다는 거네요? 그게 지훈이 애미야. 어머니도 알고 계셨죠? 지훈이 아빠 여자 생긴 거. 올 것이 왔구나 싶었습니다. 염씨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자 며느리가 따지듯 말했습니다. 어쩜 저한테 그럴 수 있으세요? 지훈이 아빠 그러고 다니는 거 다 알고 계셨는데도 어떻게 같이 저를 속이시고. 아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니다. 나도 이번에 알게 돼서 절대 너 속이려던 거 아니다. 지훈이 아빠도 내가 알고 있다는 거 아직 몰라. 그러자 며느리가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이상했어요. 갑자기 매주 주말마다 출장이라뇨. 어머니한테 전화하면 집에서 잤다 그러지. 그러면 어머니도 다 알고 묵인하신 거 아니냐고요. 아니야. 지훈이 애미야. 지훈이 아빠는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단단히 얘기를 할게. 미안하다. 너무 미안하다. 며느리는 말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염씨도 따라서 울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죄스러운 마음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지훈이 애미야. 걱정 마라. 내가 해결할 테니까. 너는 아무 생각 말어. 그렇게 전화를 끊고 염씨도 속상한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염씨였으니까 말이죠. 40여 년 전 염씨의 마음을 짓밟아버린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을 자신의 아들이 반복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워낙 어릴 때 사라진 남편이라 보고 배울 것도 없었을 텐데 이런 것도 피를 따라 대물림 되는 것인지. 다음 날까지 염씨는 뜬 눈으로 밤을 새야 했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며 시계만 쳐다보고 있어야 했죠. 오후가 되자 아들이 왔습니다. 이제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아들이 전혀 반갑지 않았습니다. 왔니? 네, 무슨 일 있으세요? 왜 이렇게 기운이 없으세요? 아니다. 별거 아니다. 오늘도 늦게까지 일해? 그 일은 언제 마무리된다니? 글쎄요, 아직 모르겠네요. 원래는 그렇게 오랫동안 같은 곳으로 출장 안 가지 않아? 네, 그랬는데요. 회사에서 하라면 해야죠. 뭐. 그냥 너는 서울에서 일한다고 하면 안 되니? 전처럼 사무실에서. 저도 그러고 싶은데 출장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는데 왜 그러시는데요? 제가 오는 게 불편하세요? 아들이 이쯤에서 끝내줬으면 하는 마음에 말을 꺼내어 보았지만 아들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참다 못한 염씨가 더 이상 돌리지 않고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너 지난번에 왔을 때 어떤 여자랑 같이 있는 거 봤다. 아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러곤 더듬더듬 대답했습니다. 아, 여자요. 그때 데리러 온 거요? 같이 일하는 동료예요. 동료? 너는 동료랑 입도 맞추고 그러니? 지혜미를 바보로 알아? 그러자 아들이 인상을 구겼습니다. 몰래 보고 계셨어요? 몰래? 불 켜놓고 그러고 있으면 보라고 일부러 그런 거 아니냐? 생각이 있는 애야, 없는 애야? 아무리 시골이라도 어떻게 밖에서 그런 짓을 해? 그것도 바람난 여자랑. 그냥 모른 척 해주세요. 뭐? 모른 척? 어떻게 모른 척 하라는 거야? 진짜 모르길 바랬으면 이 집에서 자는 척을 하지 말던가. 지훈이 엄마한테 또 전화 왔어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일 커지기 전에 얼른 정리해라.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어떻게 할 건데? 헤어지긴 할 거니? 제가 알아서 한다니까요.
신경 쓰지 마세요. 어떻게 신경을 안 써? 지훈이를 생각해라. 이놈아, 정신 빠진 놈아. 제 인생이니까 제가 알아서 결정할게요. 이런 일까지 참견하지 마세요. 어떻게 어미가 돼서 아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두고만 볼 수 있을까? 남이라도 이런 상황에서는 염씨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끝까지 정리를 안 하겠다는 말이야? 이제 여기로 안 오면 되는 거죠. 염씨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는 아들. 그때 아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 작은 방에 들어가서 전화를 받는데 씻고 곧 내려간다는 얘기를 들은 염씨. 아들이 욕실에 들어가자 서둘러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주차장을 살펴보니 눈에 익은 검은색 승용차가 보였습니다. 쾅쾅 염씨가 차 유리를 두드렸습니다. 한참 있다가 열리는 창문. 누구세요? 나 범수 엄마예요. 범수 알죠? 그러자 여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쪽 범수랑 어떤 사이인 줄은 잘 모르겠지만 범수 결혼도 했고 애도 있는 거 알고 있어요? 놀라지 않는 것을 보니 이미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참, 알고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가정이 있는 남자예요. 그제서야 여자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최수진이라고 해요. 범수 씨랑 만나고 있어요. 만나긴 뭘 만나요? 애 딸린 유부남이라니까 그러네. 그것도 알고 있어요. 곧 이혼하기로 했어요. 뭐라고요? 이혼? 네. 범수 씨랑 저랑 미래를 약속한 사이예요, 어머니. 어머니라고 하지 마세요. 내 며느리는 하나뿐이니까. 그리고 이거 아가씨 거죠? 이거 가져가고 다시 우리 아들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주머니에서 립스틱을 꺼내 여자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립스틱을 받으며 대답했습니다. 범수 씨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기가 막힌 여자의 대꾸에 염씨가 소리치려던 찰나. 엄마, 아들이 나타나서 염씨와 여자 사이를 막고 섰습니다. 급하게 나왔는지 머리칼도 못 말리고 슬리퍼 바람으로 나온 아들. 제가 알아서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아들이 염씨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이건 알아. 네가 정리할 마음이 없어 보여서 내가 대신 정리해 주는 거 아니냐? 아, 창피하게 왜 그러세요? 창피? 이런 게 뭐가 창피하냐? 니네들이 하는 짓이 창피한 짓거리지. 어떻게 이런 짓을 해? 저도 많이 생각해 봤어요. 저라고 이런 결정이 쉬웠는 줄 아세요? 저라고 지훈이 생각 안 했겠냐고요. 뭐? 그럼 너 진짜로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말이냐? 오늘 가서 지훈이 엄마한테 말하려고요. 이런 미친 아들아. 너 지금 네 자식 버리고 조강지 쳐버리고 딴 여자한테 가버리겠다는 거냐?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냐? 정신 좀 차려라 제발. 지금처럼 정신이 또렷한 때가 없어요. 어머니, 저도 제 인생 살아야겠어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습니다. 너 지훈이 엄마 만났을 때도 사랑이 어쩌고 저쩌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그렇게 쉽게 바뀔 마음이면 차라리 네 아들 지훈이를 생각해라. 애가 무슨 죄냐? 이혼해도 지훈이는 제 아들이에요. 그리고 지훈이 엄마가 키우겠다면 그렇게 하라고 할 거고요. 염씨는 뒷목을 잡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범수 너 나랑 네 아빠랑 어떻게 이혼했는지 알고 있잖냐? 그런데 네가 어떻게 그래? 저도 아빠 닮았나 보죠. 차라리 그렇게 생각하세요. 엄마 마음이라도 편하게. 그러고는 아들은 검은 승용차를 타고 떠나버렸습니다. 주차장에 홀로 남은 염씨는 일어나지도 못하고 차가 떠나간 자리를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40년 전 바로 그 모습처럼 말이죠. 떠나간 아들과 남편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때처럼 아무것도 못하는 자신을 탓했습니다.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고 몇 번을 말해? 도대체 여기서 뭐 하시는 건데요? 엄마가 그렇게 되고 저도 힘들었는데 아버지까지 이러시면 어떡해요? 네 엄마 죽고 네가 힘들었다고? 정말 그렇게 지 엄마 생각하는 놈이었으면 내가 여기 들어올 일도 없었겠지. 너 엄마 아팠을 때, 그리고 죽었을 때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안 나나 보다. 저도 저 나름의 사정이 다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 너는 네 사정대로 하고 나는 내 사정대로 여기서 살겠다는데 왜 난리야? 집이랑 땅 전부 파셨던데. 그래, 결국 너는 돈 때문이구나. 애비 걱정이 아니라 돈 걱정에 이 산속에 나를 찾아왔구나. 1년째 홀로 인적이 없는 산속에서 지내고 있는 80대 김중열 할아버지. 자식도 있지만 김씨 할아버지는 자연만을 벗삼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허름하게 고쳐놓은 오래된 초가집. 오늘도 김씨는 매미소리, 새소리를 들으며 눈을 떴습니다. 서두를 일 없이 자연스럽게 눈이 떠지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산나물을 뜯어 소금과 참기름만으로 간을 해서 간단하게 무쳐 먹습니다. 점심엔 된장으로 무쳐 먹고 저녁엔 고추장으로 밥과 함께 비벼 먹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 끼가 뚝딱 끝이 납니다. 낮 시간 동안엔 집 앞에 있는 작은 텃밭에서 일을 하고 무너져가는 집을 하나 둘 고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주 가끔 장에 내려가기도 하는데 대부분 시간은 이렇게 산속에서 홀로 보내죠. 80이 넘은 나이에 농사도 짓고 산도 올라야 하고 망치질도 해야 합니다. 여름엔 선풍기 하나에 의존해 밤하늘 별을 헤며 잠을 청했고 겨울엔 아궁이 불 땐 아랫목에 웅크리고 누워 이런저런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열악한 환경이었고 외로운 하루하루였지만 그래도 김씨는 예전보다 마음이 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육체적 고통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이 정신적 고통임을 김씨는 자식을 키우며 깨달았습니다. 평화롭다면 평화로운 똑같이 흘러가는 하루가 1년간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찾아온 불청객으로 인해 그 평화가 깨지게 되었습니다. 김씨는 차도 들어오기 힘든 산속까지 찾아와 소리치는 아들을 바라보며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김씨는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7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머리가 굵어지면 바로 밭으로 나가 일을 해야 했기에 동네 친구들이 그러했듯 김씨 또한 국민학교 졸업 후에 학업은 포기해야 했죠. 어릴 적부터 총명하단 말을 많이 들었던 김씨는 배우지 못한 서름이 깊게 사무쳤습니다. 그래서 김씨는 성인이 되기 전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기술을 배워보기도 하고 시장에서 물건을 팔아보기도 하고 파란만장한 젊은 시절을 보낸 김씨는 우연한 기회에 정착한 마을에서 딸기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큰 농장에서 일을 했던 것이 계기였는데 돈을 모아 30대엔 땅을 빌려 직접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운이 좋았는지 딸기재배 기술이 좋았는지 김씨는 딸기 농장으로 남들만큼 먹고 살만해졌습니다. 생활이 안정되자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생겼고 그렇게 김씨는 30대 후반 늦은 나이에 아내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김성재를 낳았습니다. 7남매 사이에서 치여 살았고 어려운 형편의 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했던 김씨는 아들 하나만은 제대로 기르고자 다짐했습니다. 김씨도 김씨의 아내도 몸이 부서져라 이래서 아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김씨는 아들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는 대학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집안의 경사였고 온 동네에도 소문이 날 정도였죠. 결과 나왔니? 잘 안 됐어요. 아이고, 괜찮다. 다른 데 넣어보면 되지? 이제는 아들의 인생이 장밋빛일 거라고 아내와 부둥켜 안고 울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대학은 한참 전 졸업했고 어느덧 30이 넘은 아들. 취업의 문턱은 높고도 높았습니다. 좀 더 작은 회사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어떠냐? 김 씨의 조심스러운 제안에 아들이 도끼눈을 했습니다. 제 학벌에요? 그 정도 벌 거였으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요. 우리 아들 정도면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아직 기회가 안 온 거죠. 김 씨가 아들을 통해 한을 풀고자 해서 역효과가 난 것인지 아들은 고학력자인 콧대 높은 백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김 씨와 아내는 아들이 34세에 겨우 첫 직장에 들어갈 때까지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다행히도 그렇게 바라던 서울에 있는 좋은 회사에 들어갔죠. 그리고 김 씨는 아들이 직장에 들어가고 나서도 계속 데리고 살며 돈을 모으라고 생활비까지 대주었으니 그 정성이 대단했습니다. 그렇게 4년 더 있다가 아들은 38세가 되던 해에 같은 직장에 다니던 동료와 결혼을 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은 어느 대학 나오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저랑 성재 씨랑 같은 동문이에요. 신기하죠? 그러자 김 씨도 아내도 아들도 꿀먹은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었죠. 아내는 고졸이었고 김 씨는 국민학교도 겨우 졸업했으니 말이죠. 저기 나는 김 씨가 입을 떼자 아들이 말을 가로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부산에 있는 대학 나오셔서 말해도 잘 모를 거야. 어머, 부산대? 아니, 부산대는 아니고 그나저나 배고프다. 어머니, 밥 아직 멀었어요? 잠깐만 기다려라. 금방 차릴게. 어색하게 말을 돌리는 아들을 보며 김 씨도 입안이 썼습니다. 순식간에 대졸이 되어버린 김 씨. 부산 땅은 밟아본 적도 없었습니다. 며느리와 가족이 된 이상 언제까지고 숨길 수는 없는 노릇인데 어쩌자고 저런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아들이 결혼 전에 처음으로 며느리를 소개받는 식사 자리가 가시방석에 앉은 듯 불편해졌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혹시나 그와 관련된 얘기가 다시 튀어나올까 노심초사하며 밥술을 뜨느라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를 지경이었죠. 예비 며느리가 돌아간 뒤 김 씨가 아들을 불러앉혔습니다. 너 아까 왜 그런 소리를 했니? 내가 무슨 대학을 나와? 그게 아니라 당황해서 둘러댄다는 게 그만. 그게 둘러댈 일이야. 나중에라도 알게 되면 무슨 망신을 당하려고 그런 거짓말을 해. 그게 그렇게 창피했냐? 아들을 다그치자 아들도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처갓집 식구들 전부 다 좋은 대학 나왔는데 아버지가 중학교도 못 가셨다고 어떻게 말을 해요? 김 씨는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아들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바도 아니었지만 결혼 생활에는 신의가 필요하다는 게 김 씨의 생각이었습니다. 부모가 국민학교밖에 못 나온 것도 바꿀 수 없는 너의 배경인데 그 작은 거짓말을 덮으려고 또 거짓말을 하게 될 거고 그러다 네 엄마도 대학 나왔다고 둘러댈래? 왜 그래요? 요즘 시대엔 그게 창피할 수도 있죠. 우리 때도 그랬는데 지금은 오죽하겠어요. 창피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잖아. 좋은 일 앞두고 그러지 말아요. 앞으로 그런 얘기 나올 일도 없을 텐데. 김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38살 먹은 아들이 도무지 철이 없어 보였기 때문이었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새 식구들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을 텐데 제대로 된 기초교육을 못 받은 부모가 창피할 수도 있으니 말이죠.
다 자신이 못 배워서 생긴 일이라 괴롭기도 했습니다. 김 씨라고 그런 아들의 마음을 몰랐던 것은 아니었지만 서운한 마음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도 그런 한 때문에 아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고 좋은 직장에 들어갈 때까지 죽어라 뒷바라지했기 때문입니다. 죄송해요. 그러려고 그랬던 게 아닌데. 알았다. 무슨 말인지 안다. 하지만 결혼 후라고 아들이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오늘 딸기 가져다 주러 네 엄마 올라간다는데 들었지? 네, 3시쯤 도착하실 것 같다던데요. 그래. 내가 바빠서 못 데려다 주니까 네가 터미널에서 엄마한테 연락해봐라. 알았어요. 걱정 마세요. 결혼 후 1년이 다 돼가도록 한 번도 보지 못한 아들을 보겠다며 김 씨의 아내가 겸사겸사 서울에 올라가기로 한 날, 함께 가기로 했던 김 씨는 못 가게 되었고 할 수 없이 시외버스를 타고 아내 혼자 올라갔습니다. 양손엔 아들내미 줄 딸기와 음식들이 한가득이었습니다. 여보, 길 잃지 말고 도착하면 성재한테 전화해. 아이고, 내가 해요? 알았으니까 걱정 말아요. 아내와도 통화를 마친 김 씨는 하던 일을 마저 했습니다. 아내가 서울에 도착할 시간이 얼추되자 김 씨는 다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재 만났어? 조금 늦는다고 기다리라네요. 뭐야? 내가 시간 맞춰가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늦는데? 급한 일이 있을 수도 있지 뭐 그런 거 가지고 열을 내요. 좀 기다리면 되지. 서울 구경하면서. 그리고 1시간이 지났을 때 다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왜 전화를 안 줘? 만나서 가고 있지. 그게 아직 출발을 못했대요. 집에 갑자기 처가 식구들이 왔다고. 뭐 그런다고 당신을 터미널에 그냥 둬? 그럼 택시라도 타고 가지 왜 기다리고 있어? 그러게 나도 그렇게 말했더니 조금 있으면 사돈 가실 거라고 기다리라네. 이놈 자식이? 김 씨는 전화를 끊고 아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여보세요. 조용조용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는 아들. 성재 너 엄마 모시러 안 가고 뭐 하고 있는 거야? 그게 갑자기 장모님이 오셔서요. 사돈이 온 거랑 네 엄마랑 무슨 상관이야? 집에서 같이 계실 수는 없잖아요. 왜 같이 있을 수는 없다는 거야? 원수지간도 아니고. 쩔쩔매는 아들에게 김 씨가 화를 냈습니다. 그게 서로 불편하실까봐 그랬죠. 이제 모시러 갈 거예요. 곧 일어나실 것 같아요. 서울 지리도 모르는데 엄마를 그렇게 방치해 놓으면 안 되지. 어서 가봐라. 하지만 3시간 뒤 당장 내가 그리로 갈 테니까 기다려. 아니, 이 시간에 어디로 온다는 거예요? 성재 지금 출발해서 거의 다 왔다니깐 그냥 있어요. 당신은 벨도 없어. 뭐 한다고 지금까지 기다려. 택시를 타고 당장에 성재네로 가던가 아니면 다시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야지. 사돈댁 있어서 곤란하다는데 어떻게 무작정 쳐들어가요? 성재 곤란하게, 그리고 서울까지 왔는데 아들 얼굴도 안 보고 내려가란 말이에요. 좀 기다리면 어때서? 지금 시간이 몇 시야? 저녁 7시야. 당신 몇 시에 출발했는데? 아, 괜찮아요. 거의 다 왔대요. 김 씨는 가슴을 퍽퍽 쳤습니다. 아들밖에 모르는 바보 같은 아내가 답답하면서도 안쓰러웠습니다. 당신이 늘 그러니까 성재가 부모 어려운 줄 모르고 항상 지멋대로 행동하는 거 아니야? 내가 뭘요? 내 아들 내가 보고 싶어서 온 건데 그게 잘못이에요? 늦은 김에 자고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당신도 얼른 자요. 그러곤 끊어진 전화.
김 씨는 아들에게 욕을 한 바가지 퍼부을 생각으로 번호를 누르다 멈췄습니다. 아무래도 험한 소리만 나갈 것 같아서 화를 가라앉히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아내 없는 저녁 식사를 하고 홀로 잠자리에 든 김 씨는 문득 들리는 차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어둠 속에서 빨갛게 빛나는 시계를 쳐다보았는데 시간은 새벽 1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더듬더듬 휴대폰을 들었는데 아내로부터 부재중 전화가 찍혀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 싶어 전화를 걸어보려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죠. 아니, 당신 이 시간에 어떻게 왔어? 자고 온다며? 그게 거기서 잘 상황이 아니라 다행히 막차가 있었네. 지친 기색으로 말을 하는 아내를 보며 김 씨는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놈이 쫓아냈어? 누가 보아도 맨몸으로 쫓겨난 듯한 모양새였습니다. 쫓아내긴요. 갔는데 사돈댁 있길래 그냥 내가 집에 온다고 하고 나온 거예요. 손사래를 치는데도 김 씨는 목이 메었습니다. 목에 메고 갔던 손수건은 다 풀어 헤쳐져 있었고 하루 종일 바깥에서 고생해서 그런지 아내가 무척 꾀죄죄해 보였습니다. 누구 하나 때려 죽일 듯한 표정으로 김 씨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옆에서 아내가 말렸지만 도저히 참을 수 없었죠. 새벽 1시가 넘었는데 어디에 전화해요? 지엄마를 새벽 1시에 혼자 집에 돌아오게 한 잘난 아들한테 전화하지 어디다 해? 여보세요. 졸린 목소리로 아들이 전화를 받자 김 씨가 다짜고짜 소리쳤습니다. 너 뭐 하는 놈이야, 임마? 아버지? 아버지 같은 소리 하지 말어. 네 엄마 지금 집에 들어온 건 알고 퍼질러 자고 있는 거냐? 네, 이제 도착하셨어요? 많이 늦으셨네. 늦으셨네? 이런 후레 자식을 봤나? 서울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어떤 거린데 하루 재우지도 않고 이 밤중에 엄마를 돌려보내? 아니, 엄마 불편하실까봐. 그래서 엄마를 그냥 보낸 거야. 네 장모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네 엄마가 같이 있지도 못하고 종일 밖에서 기다리다가 결국 쫓겨나야 했던 거냐? 아, 옆에 다 들려요, 아버지. 들으라 그래. 내가 이 상황에서 며느리 무서워서 이 정도 말도 못해. 아침부터 너 먹인다고 바리바리 싸들고 간 엄마가 지금 새벽 1시가 돼서야 혼자 집에 왔다. 이게 말이 되냐? 네가 그러고도 네 엄마 아들이라고 할 수 있어? 나중엔 거의 울먹이게 된 김 씨. 아들 키워봐야 소용없다는 말을 뼈저리게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엄마니까 이해해 주실 줄 알았죠. 장모님 보고 가시라고 할 순 없잖아요. 네 엄마는 자나깨나 네 걱정뿐인데 네가 그 마음 눈꽃만큼이라도 알았으면 그렇게는 못한다. 너는 부모도 필요 없는 것 같으니까 이제는 연락도 안 하고 찾아가지도 않으마. 끊는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는 한참을 씩씩거리던 김 씨가 가만히 앉아있던 아내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거기 가서 그런 취급을 받아? 그러게 택배로 보내라고 했잖아. 아내도 복받쳤는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냥 조금만 기다렸다가 성전에 가서 같이 밥도 먹고 하려고 그랬죠. 사돈이 갑자기 온 걸 어떡해요? 갑자기 왔든 예고하고 왔든 당신도 성재 엄마인데 왜 그렇게 홀대받아야 해? 빈손인 거 보니까 딸기는 다 받아갔나 보네. 성전에 집까지 갔었어요. 사돈도 자고 간다길래 같이 앉아 있다가 불편해서 온 거예요. 사돈은 옷도 우아하게 입고 교양 넘쳐서 내가 거기 앉아 있는 게 좀 부담스러워서요. 김 씨도 상견례 때 사돈네를 보았기에 아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단번에 이해했습니다. 며느리, 아들과 동문이라던 사돈내외를 보고 김 씨도 내심 기가 죽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으니 말이죠. 어휴, 사돈지간끼리 그런 게 무슨 상관이야?
상관이 왜 없어요? 당신 대학 얘기를 또 해서 나한테 뭐라도 물어볼까봐 얼마나 무섭든지 성재도 눈치 보는 것 같길래 그냥 나왔죠. 그럴 것 같으면 사돈 있다는 소리 듣고 가질 말고 그냥 오지. 왜 거기까지 가서는 그래? 성재 보려고 그랬죠. 이제 그놈은 내 아들 안 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말을 해도 내가 좋아서 갔다가 내가 불편해서 온 거 가지고 왜 애머내를 잡아요. 당신도 이제 성재 애 취급 그만해. 다 큰 성인인데 언제까지 그렇게 끼고 살려 그래? 꼬부랑 할아버지가 돼도 내 앤데 뭘 그래요. 온종일 고생해 놓고는 그래도 그저 내 아들 하는 아내. 그래도 김 씨는 아들이 괘씸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어머니를 그리고 아버지인 김 씨를 괄시한 것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배운 것 없는 부모라 그런지 아니면 자신의 자격지심일 뿐인 건지 그렇게 힘들게 자식을 다 키워놓으니 이제는 서운할 일밖에는 안 남은 듯 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다시 이부자리에 누운 김 씨 부부. 김 씨도 화를 가라앉히고 잠을 청했습니다. 여보, 나 그런데 옷 좀 사야 할까 봐요. 무슨 옷? 오늘 새 옷 입고 나갔잖아. 그런데 성재가 그러대요. 왜 이렇게 촌스럽게 하고 왔냐고. 왜 그런 멍청한 놈 말을 신경 써? 멍청하긴요. 명문대 나온 아들이 뭐가 멍청해요. 다시는 그놈 만날 일 없으니까 입던 대로 입어. 또 말로만 그런다. 아내의 궁시렁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김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직도 가슴속 불이 꺼지지 않아 쉬이 잠들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은 아들이 전화해도 받지 않았고 찾아와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김 씨를 설득하려 했지만 아직도 괘씸한 마음이 가라앉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 씨도 아들과 영영 안 볼 생각은 아니었죠. 아내 등살에 못 이겨 연락을 받아줄까 하던 차에 김 씨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일 때문에 아들과는 자연스레 다시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암이라뇨? 헐레벌떡 집으로 들어오는 아들을 착잡한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들도 놀랐는지 사색이 되어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김 씨도 아내의 병이 더욱 실감나는 듯했습니다. 췌장암 3기란다. 아내가 침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왜 하필? 사망률이 높다는 췌장암. 그동안 건강한 줄만 알았던 아내가 하우스에서 작업하다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암 선고를 받자 가족 모두가 제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서울에서 일하던 아들까지 크게 놀라 급하게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괜찮겠지. 김 씨와 아들, 아내는 이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고 그저 서로 부둥켜 안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래도 힘든 순간이 되니 가족은 가족인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수술은 힘들다 그러고 항암 치료 받기로 했다. 하지만 아내의 병세는 빠르게 악화되어 갔습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하자 환자 티가 나기 시작했고 눈에 띄게 말라가기 시작했죠. 호전되기는커녕 아내는 시간이 흐를수록 병색이 짙어졌습니다. 이제는 누가 보아도 암 환자 같아졌습니다. 차 타고 1시간 거리에 가장 가까운 대도시의 병원에서 항암을 했는데 며칠 입원해 있으면 아들이 하루 왔다 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치료가 거듭될수록 아들이 오는 횟수는 점점 줄었습니다. 성재 바쁘대죠? 바쁜 애한테 뭐하러 전화했어요? 일 때문에 못 온다고 미안하다네. 아내에게는 아들이 바쁘다고 했지만 전날 김 씨가 아들과 통화했을 때 아들은 난감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쩌죠, 아버지. 장인어른이랑 낚시를 가기로 해서 내일 못 뵐 것 같은데
항암 치료를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무기한 하는 것도 아닌데 아픈 어머니를 보는 대신에 장인과 낚시를 가겠다는 아들에게 서운했다면 김 씨가 유별난 것일까요? 그래서 지난주에 미리 말했잖냐. 이번밖에 시간이 안 된다고 하셔서요. 알았다. 더는 말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지만 아내에게는 고지곳대로 얘기할 수 없었습니다. 요즘 몸이 약해지니 마음도 약해져 작은 일에도 울적해하는 아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상처받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 다음 주에 내려갈게요. 항상 날짜를 일러줘야 했는데 웬일로 아들이 먼저 김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을 못 본 기간이 꽤 됐기에 아내도 크게 반가워했습니다. 항암 주사를 맞으면 힘겨워하는 아내를 보고 있기 힘들어 병실을 나왔는데 아들이 아내의 곁을 지켰습니다. 체력이 있어야 항암도 할 수 있는 건데 아내는 자꾸만 살이 빠져 지금은 해골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아들은 다음 날까지 어머니를 지켜보다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아내는 항암의 부작용 때문인지 밥도 잘 넘기지 못했고 자꾸 구토를 해서 영양제를 맞으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고생하다 겨우 잠든 아내의 휴대폰이 띠링하고 울렸습니다. 김 씨가 휴대폰을 열어보고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야? 보험회사에서 온 문자 메시지였는데 대출이 어쩌고 저쩌고 적혀 있는 내용에 잘못 읽은 듯해서 돋보기를 꺼내서 자세히 들여다본 김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때마침 깨어난 아내가 김 씨에게 말했습니다. 깜빡 잠이 들었네. 왜 그래요? 당신 이게 뭐야? 대출이 무슨 말이야? 그러자 화들짝 놀라는 아내.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김 씨가 아내를 추궁했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당신이 무슨 돈이 필요해서 대출을 받아? 그것도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그러자 아내가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그게 이번에 성재 내려왔을 때 급히 쓸 때가 있대요. 김 씨는 그야말로 눈앞이 깜깜해져 순간 어질어질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놈이 웬일로 먼저 내려오나 했더니 당신한테 돈 달라고 하려고 그런 거였어. 달라는 건 아니고 빌려달래요. 김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제는 화를 낼 기력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깡마른 아내를 향해 호통을 칠 수도 없었죠. 당신 이거 아직 안 보낸 거지? 제 집도 있고 돈도 잘 벌면서 무슨 돈이 급하게 필요하길래 암 환자인 어머니한테 돈을 빌리려 한 것인지 어떤 이유였든지 간에 납득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당장에 서울로 쫓아가서 따지려는 김 씨를 아내가 나뭇가지처럼 마른 손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러지 말아요. 금방 갚겠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안 갚아도 우리 땅도 좀 팔아서 주면 되지.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어차피 다 성재 줄 거잖아요. 사실 당신 몰래 빌려주려고 했었는데 당신이 알았으니 차라리 잘 됐어요. 나도 대출 받으려니까 심장이 콩닥거렸는데 당신이 성재한테 그 돈 좀 해줘요. 내 부탁이에요. 그렇게 아내와 한참 실랑이를 하다 결국 고통스러워하는 아내 때문에 김 씨가 이번만은 져주기로 약속했습니다. 대신 다음엔 절대 그러지 않겠다고 아내에게 다짐을 받았죠. 하지만 김 씨의 아내에겐 다음이란 없었습니다. 여보, 아내의 영정사진 앞에 앉아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는 김 씨. 그리고 그 옆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엄마, 나이가 들면서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때가 많았지만 평생을 함께 한 아내를 이토록 허망하게, 이토록 빨리 보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들도 마찬가지였는지 혼이 나간 듯 보였습니다. 그런 아들을 며느리가 위로해 주었고 김 씨를 위로해 줄 유일한 사람은 영정 사진 속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충격에서 쉽게 헤어나오질 못했습니다. 그러자 보다 못한 아들이 김 씨를 데리고 서울로 갔습니다. 당분간 여기서 지내세요, 아버지. 밥도 챙겨 드시고 해야죠. 김 씨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도 알고 있었습니다. 산 사람은 살아야 하기에 기운을 차리려고 노력했죠. 3일 동안 아들네에서 지내며 정신을 추스른 김 씨는 다음 날 다시 집으로 내려가겠다고 말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김 씨는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님 혼자 드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모셔야 해? 아직 아버지 정정하시니까 그러지는 않아도 될 거야. 아마도. 뭐 아마도? 모실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럼?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아버지 혼자 두긴 좀 그렇잖아. 어떻게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아? 난 상상도 안 해봤어. 안 그러면 우리 아버지 꼬장꼬장하신데 나중에 괘씸하다고 아무것도 안 주실 수도 있어. 홀로 남은 김 씨를 어떻게 모시느냐. 그것이 아들과 며느리의 고민인 듯 보였습니다. 김 씨는 아들과 함께 살 것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이대로 돌아가서 힘에 부쳐 일하지 못할 때까지 딸기 농사나 짓다가 아내 따라 가려고 했는데 아들의 말을 들으니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참 인생이란 것이 부질없다고 느껴졌습니다. 아내도 그러했지만 김 씨 또한 한평생 아들 하나만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자신들의 삶의 결정체가 바로 아들이었는데 그런 자식이라는 것이 그토록 자신을 사랑했던 어머니가 죽었는데도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다니 차라리 여럿을 낳았으면 이 상실감이 덜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중 하나는 부모를 공경하고 위하는 자식이 있지 않았을까. 아니, 여럿이었으면 이 상실감 또한 배가 되었을까. 김 씨는 죽는 그날까지 아들의 이름을 부르던 아내의 인생, 그리고 표현하지 않았지만 아들만을 위해 살아온 김 씨의 인생, 모두 어리석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부질없이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아들을 위해 살아갈 이유가 없었고, 그렇다면 80 넘은 나이에 몸이 부서져라 농사를 짓고 있을 의미도 없었죠. 결국은 자신이 죽을 때 아들에게 남겨줄 자산을 지키기 위한 발버둥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미 지금까지 살아온 수십 년의 인생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 씨는 말없이 아들의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과 땅을 내놓은 상태로 연고 없는 마을 깊이 들어가 버려진 산속 땅을 샀습니다. 찻길이 없고 무너져가는 시골집 한 채가 있는 땅이었죠. 그렇게 아내가 자신을 부르는 날까지 세상을 그리고 아들을 등지고 살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아들에게 기대하고 서운해하고 낙담하는 삶에 지쳤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은 자신의 삶이 아닌 아들의 삶을 살았구나 하는 생각에 후회스러웠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산속에서 지내다 보니 김 씨는 사람들이 왜 홀로 은둔하기를 선택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롭지만 근심 없는 삶이 마음을 편하게 만들었죠. 그런 김 씨를 어떻게 찾았는지 어느 날부턴가 아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고 몇 번을 말해? 도대체 여기서 뭐 하시는 건데요? 엄마 그렇게 되고 저도 힘들었는데 아버지까지 이러시면 저보고 어떡하라는 거예요? 네 엄마 죽고 네가 힘들었다고? 정말 그렇게 지 엄마 생각하는 놈이었으면 내가 여기 들어올 일도 없었겠지. 너 엄마 아팠을 때 그리고 네 엄마 죽었을 때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안 나나 보다. 저도 저 나름의 사정이 다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 너는 네 사정대로 하고
나는 내 사정대로 여기서 살겠다는데 왜 난리야? 집이랑 땅 전부 파셨던데. 그래, 결국 너는 돈 때문이구나. 애비 걱정이 아니라 돈 걱정에 이 산속에 나를 찾아왔구나. 그 돈은 다 기부해버렸다.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 보면 모르겠냐? 아들은 초라한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제목까지 아버지 마음대로 하실 수 있으세요? 지난번에 네 엄마가 너한테 주라고 했던 돈, 그 돈으로 준셈 치자. 그 돈은 제가 갚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의미 없다. 갚을 필요도 없고, 그저 나는 이곳에서 살다가 이렇게 가련다. 더 이상 찾아오지 말아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한테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아버지 맞아요? 너는 그러면 부모가 둘이어서 그랬던 게야. 김 씨는 문을 닫아버리고 걸쇠를 걸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처분한 돈은 통장에 고스란히 있었지만 자신이 죽을 때까지만이라도 아들이 정신을 차렸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었습니다. 결국 모든 걸 놓아버리지 못한 김 씨의 통장은 아들에게 가게 되겠지만 말이죠. 너에게 연락이 닿는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겠지. 죽기 전에 꿈에서라도 너를 만났으면 좋겠다. 나의 아들. 사랑한다. 내 새끼. 엄마가. 아침부터 이게 웬 난리야? 아니, 그 얘기 못 들었어? 저기 파란대문 집에 살던 김씨 있잖아. 글쎄 죽었다네. 뭐? 그래서 계속 아침부터 구급차며 경찰차며 왔다 갔다 했구먼. 근데 그 양반 한동안 안 보이던데 서울 간 거 아니었어? 그게 아니라 글쎄 죽은 지 한 달이 더 됐다는 거야. 골목에 옹기종기 모여 경악하는 사람들 틈에 앉아 조용히 듣고 있던 정옥희 할머니는 숨을 급히 들이쉬었습니다. 문득 가슴이 답답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난 또 자식한테라도 간 줄 알았지. 자식은 무슨? 서울에서 대단한 일 한다고 그렇게 자랑했었는데 안 찾아온 지 벌써 10년도 더 됐지 아마? 정씨 할머니는 이웃들이 하는 말에 맞장구 치지 못하고 가만히 듣고만 있다가 빨간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대문 밖은 소란스러웠고 수군거리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담을 넘어 들어왔기에 정씨는 마루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그제서야 소란스러움이 잦아든 집안. 아침 식사 중이었는지 작은 방 안엔 조촐하게 차려진 밥상이 펴져 있었습니다. 김 씨와 마찬가지로 아무도 안 찾아온 지 오래된 방 안에 혼자 앉아 정 씨는 놓았던 숟가락을 들고 마저 밥을 먹었습니다. 흰쌀밥이 마치 모래처럼 까끌거리며 목구멍을 긁고 넘어갔습니다. 한때는 자식과 손주들이 찾아와 떠들썩했던 적도 있었던 방 안. 밥알을 씹으며 정 씨는 아들을 떠올렸습니다. TV를 보는 아들, 냉장고 문을 열어보는 며느리, 차례상에서 곶감을 집어먹는 손주들. 그들을 상상하자 모래알 같던 밥알도 씹을 만해졌습니다. 정 씨의 아들은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정 씨 또한 서울에서 살다가 20년 전 아들을 결혼시키고 고향 동네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고향으로 온 뒤에도 아들이 명절 때 찾아오기도 했고 정 씨가 서울로 가서 아들을 보고 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정 씨도 처음부터 혼자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도 남편과 자신보다도 사랑하는 자식이 있었죠. 정 씨는 부유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유년 시절엔 고향에서 찢어지게 가난했지만 가족 모두 상경한 뒤에 아버지가 평화시장에서 옷장사를 하며 집안 살림이 크게 폈습니다. 그 일대에서는 알아주는 부자가 되었죠. 그래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나 싶었지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정 씨의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정 씨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요. 아버지는 새어머니를 들였는데 그때부터 정 씨는 거의 남이 자식처럼 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새어머니도 딸이 하나 있었는데 아버지는 정 씨보다도 새로운 부인과 딸에게 더 정성을 쏟았습니다. 정 씨는 고등학교까지는 아버지 가족과 함께 살다가 성인이 돼서는 혼자 나와서 살아야 했고 정 씨 또한 아버지는 없는 셈 치고 살자 마음먹었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고생을 하다가 만난 게 정 씨의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도 없고 가난했던 남편. 가난과 가난이 더해지니 또 다른 가난이 되었습니다. 그 시절엔 힘들어도 다들 자식 둘 셋은 낳고 살았는데 정 씨는 둘 셋은 엄두도 못 냈고 아들 하나를 낳았습니다. 그땐 힘들었지만 남편과 자식을 보며 살 수가 있었죠. 하지만 남편은 어린 나이부터 힘든 일을 해서 그런지 일찍 병을 얻고 말았는데 그 병원비까지 감당하기엔 정 씨 가족은 가진 게 너무 없었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병을 얻은 남편은 일찍 세상과 등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정 씨는 홀로 아이를 기르게 되었는데 몇 마디 말로는 전부 설명하기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고왔던 손은 마디가 굵고 거친 험한 손이 되었고 본래 나이보다도 10년은 늙어 보일 정도로 모진 고생을 해가며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그렇게 억척스럽게 자식 키워서 뭐하게? 자식이 그 마음이나 알아주는 줄 알아? 자기 자신도 생각하면서 살아야지. 본인 인생은 인생 아닌가? 주변으로부터 정 씨가 자주 들은 말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들만은 좀 더 나은 세상에서 살게 하고 싶어요. 그게 제 유일한 소망이에요. 여자 혼자 자식을 풍족하게 키우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그래도 정 씨는 아들이 대학에 입학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제 짝을 만나서 결혼할 때까지 몸이 부서져라 뒷바라지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집도 사주고 싶지만 형편이 그렇게 안 돼서 미안하다. 새아가한테도 내가 면목이 없다. 아니에요. 저 이만큼 키워주셨으니 이젠 제가 벌어서 엄마 책임질게요. 정 씨는 빈말일지라도 아들이 하는 소리에 그동안의 모든 고생을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아들을 빈손으로 결혼시킬 수는 없었던 정 씨는 서울에서 살던 집에 보증금을 빼서 아들 결혼에 보탰습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은 했지만 돈 벌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아들이 가정을 꾸리는 데는 목돈이 필요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얼마 되지 않은 돈이었지만 그래도 그거라도 보탤 수 있는 게 정 씨의 행복이었죠. 그렇게 정 씨는 어릴 때 살던 고향으로 홀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서울과는 차 타고 1시간 반. 아주 먼 거리는 아니었지만 바쁜 아들과 수시로 왕래할 정도의 거리는 아니었죠. 이번 주말에 바쁘니? 너 바쁘니까 내가 좀 올라갈까 하는데 다른 게 아니라 이번에 너 좋아하는 파김치를 담갔는데 이것 좀 주려고. 김치요? 김치 주러 여기까지 오세요? 고생스러우신데 엄마 드세요. 제가 다음에 한번 내려갈 때요. 그때 해주세요. 아니야. 고생은 무슨. 너도 보고 손주들 얼굴도 한번 보고 싶어서 그렇지. 저 이번 주에는 주말에도 출근해서 엄마와도 못 봐요. 제가 다음에 시간 내서 갈게요. 그래? 어쩔 수 없지 그럼. 그 회사는 왜 애를 주말까지 부려먹는 거야. 몸 상하니까 쉬엄쉬엄 일해라.
쉬엄쉬엄 일하면 돈을 못 벌죠. 제 걱정 마시고 건강 챙기세요. 그래, 알았다. 바쁜 아들과는 자주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마저도 발길이 뜸해진 건 손주들이 커가면서였습니다. 명절이나 되어야 사랑하는 아들을 만날 수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정 씨는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정옥희 씨 되시죠? 네, 제가 정옥희인데요. 저 정기철 씨 딸이에요. 정기철. 재혼을 하고 인생에서 정 씨를 지워버렸던 친아버지였습니다. 새어머니에게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에게서 걸려온 전화였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 순간 들었던 감정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계실 거란 생각을 못했는데 올해도 사셨다 하고 생각했다면 정 씨는 불효녀일까요? 그리고 이어지는 뜻밖의 소식.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남긴 재산이 상당한데 정 씨의 상속분을 협의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정 씨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와 거액의 현금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바로 아들에게 전했더니 아들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어요? 사람이 고생만 하라는 법은 없나 봐요. 그리곤 그 주 토요일 아들이 며느리와 손주 둘을 데리고 정 씨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이제 이사를 가시는 게 어때요? 이 집에서 사시는 거 신경 쓰였어요. 제가 생활이 좀 더 나아지면 엄마 이사시켜드리려고 했는데 잘 됐어요. 아니다. 말이라도 고맙다. 나는 이 집에서 그냥 살 거야. 안 그래도 너희 부르려고 했어. 우선 돈은 받으면 너한테 주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그렇게 큰 돈을 쓸 일이 뭐 있겠냐. 너 줄 테니까 네가 그 돈으로 이사도 가고 그래. 너 결혼할 때 집 한 채 못 해줬던 게 마음에 걸렸는데 정말 잘 됐지 뭐냐. 엄마, 아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정 씨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상속받은 돈은 모두 아들에게 주었고 서울의 아파트는 월세를 놓고 정 씨는 그 월세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빠듯했던 생활이 한결 윤택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는 나중에 정 씨가 죽으면 아들에게 물려줄 유일한 재산이 되었습니다. 정 씨는 이 모든 것이 꿈인 듯 얼떨떨했습니다. 말년의 인생이 이렇게 피나 싶었습니다. 삶의 여유가 생겨서 그런지 늘 바빴던 아들은 명절이 아닌 때에도 정 씨를 방문했습니다. 그러니 조용하던 정 씨의 집은 북적해질 때가 많았습니다. 가족끼리도 뭔가 끈끈해지는 기분이었는데 돈이 있는 사람들은 늘 이렇게 살아왔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죠. 엄마, 이번 주말에 김치 좀 가지러 갈게요. 그래. 무슨 김치 해놓을까? 역시 엄마가 해주신 파김치가 먹고 싶네요. 애들도 좋아하고요. 알았다. 조심해서 내려오거라. 정 씨는 기쁜 마음으로 김치를 담그고 반찬도 이것저것 해두어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그 시간들이 전혀 힘들지 않고 오히려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이 되었을 때 아들이 홀로 정 씨네 집에 왔습니다. 왜 혼자 왔어? 애미랑 애들은? 애들 학원 때문에 못 왔죠. 그래? 주말에도 학원에 가면 힘들어서 어째? 요즘에 주말에 쉬는 애들이 어딨어요. 그래. 너라도 와서 밥 먹어라. 가득 차려진 밥상을 가리키며 정 씨가 아들을 앉혔습니다. 뭘 이렇게 많이 차리셨어요? 나는 다 같이 오는 줄 알았지. 아니에요. 저만 있다가 화요일에 올라갈게요. 뭐? 회사는 어쩌고? 회사는 휴가 냈어요. 갑자기 무슨 일이야?
어디 아파? 정 씨가 걱정스럽게 묻자 아들이 어려운 이야기를 꺼내듯 말했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회사 그만둘 생각이에요. 뭐? 갑자기 왜? 정 씨는 더 걱정이 되어 물었습니다. 그게 회사 나와서 제가 따로 회사를 차려볼까 해서요. 그것이 좋은 의미인지 나쁜 의미인지 모르기에 정 씨는 어떤 대답도 선뜻 하지 못하고 있는데 아들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애들도 커가고 해서 서울에서 남들처럼 살려면 직장 다녀서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요. 엄마, 서울에 그 아파트 팔아서 빌려줄 수 있으세요? 회사를 차릴 자금을 빌려달라는 아들.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지만 정 씨는 길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거 팔아서 반은 너 주마. 정 씨도 이제는 경제 능력이 없기에 노후 자금이 필요한 상태. 그래서 반을 주겠다고 했더니 아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좀 큰 돈이 필요해서 그래요. 그럼 얼마나 필요한데? 그거 다 져주시면 제가 엄마 생활비 계속 드릴게요. 그리고 사업이 좀 커지면 빌려주신 돈도 다시 갚고요. 갚을 필요는 없다. 어차피 나 죽으면 그건 네 거였으니까. 다만 한 푼도 가지고 있지 않기엔 불안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나이가 나이인지라 언제 어떻게 아플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때가 되면 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정 씨가 망설이는 것도 아들 걱정 때문이었으니 아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밖에 없었죠. 그래. 그렇게 하자. 감사해요, 엄마. 매달 생활비는 넉넉하게 드릴 테니까 걱정 마세요. 그리고 아파트를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정 씨는 이제 빈털터리가 되었지만 아들은 그 뒤로 사업이 무척 잘 풀리는 듯해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아들은 무척 바빠졌습니다. 이번에도 못 갈 것 같아요. 용돈 보내드릴 테니까 집에 혼자 계시지 마시고 동네 분들이랑 맛있는 것도 사드시고 하세요. 그래. 바쁘면 어쩔 수 없지. 사실 용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 씨는 아들의 얼굴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보내준 생활비도 다 쓰지 않고 모아놔서 더 이상의 용돈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입안에서만 맴도는 그 말을 차마 뱉을 순 없었죠. 바쁜 아들에게 내려오라며 때를 쓸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1년, 2년, 3년. 날이 갈수록 아들을 만나기는 힘들었고 연락조차도 마음 편히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퇴근 시간에 맞춰서 전화를 걸면 제가 지금 바빠서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는 깜깜무소식. 항상 이런 식으로 전화가 끊어지니 정 씨도 선뜻 연락을 하기 어려워졌죠. 그래도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말이 있기에 잘 살겠거니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걸려온 아들의 전화에 정 씨가 헐레벌떡 버튼을 눌렀습니다. 바쁠 텐데 웬일이야? 잘 지냈니? 어디 아픈 데는 없고? 네, 엄마는요? 별일 없으시죠? 그럼 내 걱정은 마라. 애미랑 애들은 건강하고? 그럼요. 그래, 어쩐 일이야? 김치 해다 줄까? 그러자 한참을 말을 잇지 못하는 아들. 무슨 일이 있는 게야? 불안해진 정 씨가 아들을 다그쳤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사실 이번에 첫째가 미국에 있는 음악학교에 가게 됐어요. 그러고선 한참 설명하는데 정 씨는 전부 알아듣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간다는 말이야? 전부? 네, 저희 식구들 다 가려고요. 오래 있을 건 아닌데 가족이 떨어져서 살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 그렇지. 같이 살아야 가족이지. 그러곤 한참을 또 말이 없는 아들. 다녀올게요. 3년 정도 살다 올 계획이에요. 건강히 계세요.
자주 전화 드릴게요. 그러곤 몇 마디 더 나누고 전화를 끊었는데 잘 다녀오거라 기분 좋게 대답했음에도 정 씨는 마음 한켠이 시렸습니다. 아들이 같이 살아야 하는 가족에는 자신은 포함이 되지 않는 듯 했으니 말이죠. 그래도 유학을 갈 정도면 아들은 자신처럼 힘든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것이 분명했기에 정 씨는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있을 때도 자주 하지 못했던 연락을 외국이라고 자주 하진 못했습니다. 그렇게 한 해 한 해 흐를수록 정 씨는 아들을 잃어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유학에서 돌아오는 3년이 지났는데도 아들은 찾아오지 않았고 전화를 하면 바쁘다는 문자 메시지만 보내곤 했죠.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아 소리샘으로 연결됩니다. 몇 해 동안 수도 없이 들은 안내 음성. 이제는 아들의 목소리보다도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주었던 생활비는 들어오지 않은 지 꽤 되었지만 정 씨는 아들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정이 있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더 흐르자 아들에게선 연락이 끊겼고 정 씨도 아들을 찾아가거나 연락을 하는 것이 망설여졌습니다. 아들이 어떻게 사는지도 궁금했고 손주들도 궁금했지만 정 씨를 궁금해하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었죠. 그렇게 세월이 흘러 이제는 80대가 된 정 씨. 근 몇 년간 정 씨는 무척 외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혼자여서도 외롭고 궁핍한 생활 때문에도 사무치게 외로웠죠. 아들이 준 생활비를 모아뒀었는데 이미 다 써버린 지 오래였고 연금만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아들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물려줄 재산이 있을 땐 부르지 않아도 주말마다 찾아오던 아들. 이제 가진 것 없는 부모는 관심 바뀌겠지. 그렇게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삶이 계속되자 아들에 대한 원망보다는 그리움이 커졌고 그러한 삶에도 익숙해져 갔습니다. 정 씨는 대충 먹은 아침밥상을 정리했습니다. 이가 아파서 많이 먹지도 못해 팔은 앙상했습니다. 바깥엔 사람들이 다들 들어갔는지 어느새 사위가 조용해져 있었습니다. 시끄럽게 울리던 구급차 소리도 멎어 있었죠. 달그락 설거지를 하고 앉아 있다가 문득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숫자 1을 꾹 누르려다가 머뭇거리며 다시 핸드폰을 덮고 말았습니다. 이미 소용없는 짓인 걸 알고 있었지만 매일 같은 행동을 반복하고야 맙니다. 정 씨는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양치질을 하려고 화장실로 들어가는데 화장실 문은 부서진 지 오래라 횡하니 뚫려 하니 훤히 다 보였습니다. 하지만 방문하는 사람도 없는지라 그냥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 씨는 뿌옇게 때가 낀 화장실 거울을 오래도록 들여다보았습니다. 머리는 빠져 부스스했고 검버섯과 주름이 온 얼굴을 뒤덮고 있는 웬 노파가 자신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애써 외면하고 양치질을 한 뒤에 화장실을 나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너무나 적막해서 무서울 지경인 방 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으니 오히려 쨍하는 이명이 들리는 듯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 씨는 리모컨을 들어 TV를 틀어놓았습니다. 오늘의 날씨를 알려드립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이 맑다가 차차 흐려져. 뉴스에서 기상캐스터가 전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 읊는 정 씨.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루 종일 말을 할 일이 없어서 저녁 때가 되면 목이 잠기기 때문에 몇 년 전부터는 이렇게 뉴스에서 하는 말, 드라마 속의 사람이 하는 말 같은 걸 따라하곤 했습니다. 그마저도 종일 하고 있을 수는 없기에 방에 먼지도 쓸어보고 이불 속에 누워 낮잠을 청해보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날이 부쩍 쌀쌀해졌지만 보일러는 돌지 않아 이불 속도 춥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뜬 눈으로 천장에 무늬만 새다가 다시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침에 먹은 것이 소화가 잘 안 되어 점심은 건너뛰었고 오후가 되자 해가 강해지는 시간에 문 밖을 나서는 정씨. 칠이 다 벗겨진 빨간 대문을 열고 나오자 대문 앞엔 빛바랜 플라스틱 의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정씨는 오후 1시가 지나고부터는 대부분 이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구경해 보려고 하는데 워낙 조용한 마을이고 살던 사람들은 대부분 떠나서 노인만 10명 남짓 살고 있기 때문에 마주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따뜻하다. 냉골 같은 집 안보다는 해가 내리쬐는 바깥이 오히려 따뜻해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랜만에 발소리가 들려 고개를 들어보니 동네 가장 윗집에 살고 있는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정씨 또 나와 있네. 그럴 줄 알고 전화도 안 하고 찾아왔어. 그렇게 말하는 노인은 정 씨가 살고 있는 집주인이었습니다. 월세 5만 원에 안 쓰는 낡은 집을 내줬던 동네 사람이었죠. 내가 말이야. 몇 달만 있다가 우리 집이랑 이 집 다 정리하고 아들네로 들어가게 됐어. 정 씨는 대답하지 않고 노인을 물끄러미 쳐다보았습니다. 다 처분하고 갈 생각이라서. 정씨 사정은 알지만 집을 좀 비워줘야 하는데. 딱하다는 표정으로 말을 이어가는 집주인. 근데 서울에 아들 있다고 하지 않았어? 아들한테 연락해봐. 우리 나이 땐 혼자 살면 안 돼. 나도 몸이 아파서 더 이상 이 시골에선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 이번에 김씨 그렇게 되고 나서 생각이 많아지더라고. 정씨도 잘 생각해봐. 정 씨가 알았다고 대답하자 주인은 돌아섰습니다. 그러고 30분을 허공만 쳐다보며 있던 정 씨. 정 씨도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참을 석상처럼 방에 앉아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흐르고 이내 정신을 차린 정 씨. 점심을 건너뛰었기에 조금 이른 저녁을 먹기 위해 다시 밥상을 차렸습니다. 물에 만 찬밥과 쉰 파김치 몇 조각, 오늘 아침밥상, 어제 저녁밥상, 그 전날의 밥상과 같았습니다. 그리곤 집안을 꼼꼼히 청소를 하곤 한참을 앉아서 무언가를 써내려갔습니다. 조용한 와중에 볼펜이 서걱서걱 종이에 마찰되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멈췄다, 썼다, 멈췄다, 썼다. 1시간 정도를 그렇게 써내려가다가 이내 마침표를 찍고 종이를 접어 옆에 놓았습니다. 그리곤 또 한참을 앉아서 허공을 보고 있었습니다. 초겨울 해가 짧아져 어느새 집안은 어둑해졌는데 정씨는 불도 켜지 않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TV도 켜놓지 않은 집안은 누군가 살고 있는 집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날이 밝았고 집안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달그락 설거지하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대문 밖을 나서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 집주인이 정신의 집에 들렀을 때 다시 동네가 시끄러워졌습니다. 아니, 정씨 얘기 들었어? 한 동네에서 이게 무슨 일이야? 나도 무서워서 우리 딸한테 오늘 전화 넣었잖아. 동네엔 구급차와 경찰차가 도착해 있었고 집주인이 들고 있던 종이를 경찰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이게 옆에 있었어요. 경찰이 종이를 펴서 안의 내용을 읽어보았고 그 편지는 얼마 뒤 아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아들에게 잘 지내니? 날씨가 추워져 걱정이다. 너는 어릴 때부터 환절기마다 감기를 달고 살았잖니.
네가 언제 이 편지를 발견할지는 모르겠다. 한 달이 될지, 2달이 될지, 1년이 될지. 너에게 연락이 닿는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겠지. 요란스럽지 않게 가고 싶으니 장례를 치르려거든 하루만 하거라. 관은 제일 싼 것으로 하고, 그리고 이 집 보증금 100만 원은 꼭 받아가라. 아들아, 삶이 외롭고 쓸쓸하다. 그래도 너와 함께 했던 기억 간직하고 간다. 인생을 돌아보면 너를 낳아 기르던 시절이 가장 힘들었지만 또한 가장 행복했다. 죽기 전에 꿈에서라도 너를 만났으면 좋겠다. 사랑한다. 내 새끼. 엄마가